대대적인 후광퉁 시대가 개막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도 중국 본토에 있는 A 주식, 즉 중국의 대기업들 대부분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는데요. 자, 저희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열전 상하이 코너. 후광퉁을 통한 투자 방법과 함께 실제로 우리가 중국 기업 가운데 관심 가질 수 있는 기업들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유안타증권 이충원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후광퉁이 시행되면서 국내 투자자들도 이 중국 시장 투자가 가능해졌습니다. 우선 외국인들의 최대 투자 비중이 궁금한데 얼만큼 가능합니까? 예, 이제 후광퉁이 시작된 지 약 2주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후광퉁을 통하여 외국인에게 시장이 개방이 되었습니다. 저희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중국 후광퉁 시장이 어느 정도 개방이 되었고 얼마까지 투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는데요. 예, 화면 한 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주에는 금리 인하 그리고 최근 관련돼서 후광퉁을 통해서 외국인이 지분이 유입을 되면서 현재 지금 2,700포인트 정도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주 금요일 기준으로 보면 시가총액이 약 3,600조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후광퉁을 통해 개방된 시장과 RQP, QP 등을 통해서 총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금액 한도는 약 340조 원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에게 열려있는 한도를 모두 투자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현재 상해 시가총액 대비 약 9.7%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후광퉁 비중을 살펴보면 약 3,000조 위안 정도, 우리나라로 약 353조 원 정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금액으로 치면 외국인 투자자가 총 후광퉁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금액은 53조입니다. 이는 현재 상하이 시가총액 비중으로 봤을 때 약 1.7% 정도로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지만 일단 지금 중국 정부가 이렇게 외국인에게 시장을 개방한 이유는 중국의 위안화를 국제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가 있고 시진핑 정부가 최근 회의에서 말했듯이 2020년까지 중국 시장, 금융시장을 전면 개방을 할 거라고 천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외국인 투자 한도는 증가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트를 보시면 우리나라나 홍콩 그리고 대만의 외국인 투자 비중에 비해서 중국은 지금 매우 낮은 형편입니다. 약 4.3% 정도 외국인 투자자가 비중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서 총 한도까지 약 9.7% 정도까지 아직 어느 정도 볼륨이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상해 종합증시 시가총액 가운데 9.6%까지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도록 열어줬다는 말씀이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중국의 이 증권 시장이 얼마만큼 매력적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거든요. 당연히 매력적이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어떻게 매력적인지, 얼마만큼 매력적인지 구체적인 좀 내용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중국 시장이 어느 정도 매력적인지를 수치를 한번 보면서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주식 시장을 볼 때 저희가 싸다, 비싸다,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 때는 PER, PBR 같은 지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글로벌 증시 PER은 약 14.1배, 미국 같은 경우는 18배가 넘는 상황인데 중국은 현재 약 8.7배의 PER 지표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증시 평균 PBR은 약 1.8배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지금 1.2배로 글로벌 증시 대비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적으로 충분히 접근하기에 무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면 네. 증시를 투자함에 있어서 기업의 성장성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다음 화면을 보시면 위에 점선으로 표시된 게 중국의 기업들의 이익입니다. 지금 최근에 GDP 성장률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기업 실적을 살펴보시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기업 실적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는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기업 실적 추이를 살펴보아도 같은 모멘텀을 보였었기 때문에 서로 비교해보면서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 중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진출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과연 어떤 식으로 중국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중국을 좀 대박을 노리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건지 어떤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직
후광통을 통해 총 열린 한도는 상해 증시 총 시가총액의 1.7%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네. 일단 중국 시장은 좀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진핑 정부 자체는 2020년까지 금융시장을 전면 개방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1.10%밖에 비중이 차지하진 않지만 점진적으로 이게 늘어나면서 외국인 지분이 조금씩 더 유입될 요소가 있기 때문에 네. 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아까도 뭐 밸류에이션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모두 다 아시다시피 워렌 버핏이라고 가치 투자의 규제가 있습니다. 네. 그분의 투자 철학을 한번 살펴보면은 네. 체리 피킹이라는 그 투자 기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체리 피킹이라고 하면은 가치 대비해서 조금 과대 낙폭을 보인 그런 종목들을 그러니까 가치가 쌀 때 네.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GDP 그러니까 그 나라의 GDP 대비 시가총액 비율이 70% 미만일 때 그 정 70% 미만일 때 그 나라의 주식이 싸다. 네. 예, 밸류에이션적으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투자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네. 한때 뭐 미래셋부터 해가지고 중국 관련 펀드가 많이 이슈를 얻으면서 우리나라 투자자도 많이 투자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런 GDP 대비 시가총액을 비교해 봤을 때 네. 그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를 했을 때가 GDP 대비 시가총액이 1.2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70% 0.7배 미만일 때 투자를 많이 네. 집중적으로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올라서 GDP 대비 시가총액이 1.2배가 넘어갔었던 타이밍에 좀 많이 투자를 하셨던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가치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70% 미만 정도이기 때문에 가치적으로 충분히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기도 하고 뭐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은 어떤 포인트에 투자를 해야 되냐라는 네. 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뭐 최근에 가장 중국 투자를 많이 하면서 들어봤을 얘기는 도시화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중국이 한때는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릴 만큼 해서 뭐 건설, 어떤 투자, 제조 이런 부분이 매우 유망했다고 한다면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투자 포인트, 정책 포인트가 완전히 바뀌었죠. 네. 일단은 투자보다는 소비를 강조를 하면서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성장을 이끌어 가겠다가 이제 지금 중국 경제의 투자 포인트인데 다음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네. 약 2019년 정도가 되면 G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전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네. 약 60% 정도 GDP에서 소비가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말은 무엇인고 하니 이제 투자자분들 투자하실 때는 뭐 투자 관련 업체보다는 내수, 소비 관련 업체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서 종목들을 피킹을 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투자 방향까지 짚어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후광통이 시행된 이후에 중국 증시가 과연 얼마만큼 좀 부응이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중국 시황 한번 잠깐 언급해 네. 보시면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8거래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8거래 연속 상승하면 지금 아까 제가 잠깐 살펴봤을 때는 상해 증시가 2,700포인트를 넘었었는데 뭐 후광통 이슈도 있었지만은 뭐 후광통이 시행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중국의 갑작스러운 금리 인하가 있었죠. 네. 금리 인하가 있으면서 뭐 은행 그리고 증권, 보험 그리고 관련 업종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뭐 후광통 시행에 따라서 증권주들이 계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이슈가 있었고 또 금리 인하 같은 이런 정부 정책 역시 뒷받침되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전주 같은 걸 잠깐 리뷰를 해보면은 뭐 금리 인하 이슈도 있었겠지만은 뭐 오펙 회의에서 뭐 유가 감산 이런 거에 대한 그 협의를 실패하면서 유가가 뭐 6% 이상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뭐 이와 관련해가지고 유가 급락 수혜를 볼 수 있는 뭐 항공, 운송 이런 업체들이 많이 네. 전주에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전주 금요일에 가장 중요하게 보셨어야 될 포인트는 뭐 중신은행 같이 해서 은행주들이 뭐 상한가를 기록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27일 오후죠. 중국 인민은행에서 전국 적금 보험 제도라는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라는 네.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고 하니 은행들이 적금을 일정 부분 보유를 하고 있으면 그 적금 비중에 따라서 보험료를 납입을 합니다. 어떤 공통된 기관에 납입을 하고 만약에 그 은행이 만약 파산이나 이런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당시에 그 보험에 있는 자산을 통해서
그 적금들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겠다. 네. 예, 그러니까 안정성을 조금 더 투자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금자 보호 기능 같은 예, 그런 건가 보네요. 예, 네. 그렇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은행주 그리고 보험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네. 오늘도 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은행주 그리고 보험주들이 연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쪽 산업도 발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과연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직접 체리피킹을 해야 됩니다. 이 체리피킹을 하기 위해서 어떤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가 더 중요할 텐데 오늘 준비하신 종목이 몇 개죠? 지금 세보니까 거의 13개를 준비하셨나요? 예, 제가 뭐 소개시켜드린 종목은 많지만 그 중에 약 한 세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 소개. 예, 뭐 중국 국제 여행사와 그리고 상해 배경그룹 이렇게 이 정도 한 두세 종목 정도를 좀 간단히 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개를 시켜주실 거죠? 나머지 종목들도? 예, 앞으로 시간을 통해서 한 종목 한 종목 자세히 한번 시황에 맞춰서 안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뭔지 한번 들어볼까요? 예, 첫 번째 안내드릴 종목은 중국 국제여행사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투자 포인트는 도시화에 따른 중산층 증가, 그리고 중산층 증가에 따른 그런 어떤 그 중산층들의 양적, 질적 성장에 따른 소비 모멘텀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안내드릴 종목은 중국 국제여행사입니다. 뭐 종목 이름을 보면 여행사기 때문에 여행 관련 업종 이 주 업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 할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일단은 뭐 1954년에 설립된 중국 최대 규모의 국영 여행사인 것은 맞습니다. 네. 하지만 약간 우리나라의 호텔신라와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호텔신라도 호텔 종목명과 기업명 자체는 호텔신라지만 그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호텔 분야보다는 대부분이 면세점이죠. 이 중국 국제여행사 역시 대부분의 매출이 면세점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로 중국 면세품 그룹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2014년 10월에 네. 중국 최대, 그러니까 중국이 아니죠. 세계 최대 규모의 면세점인 하이난 면세점을 오픈을 했습니다. 예, 하이난 면세점을 오픈을 하면서 일단 하이난 면세점 효과에 따라서 약간 성장성을 추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방금 네. 전에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가 구매력이 상승을 하고 뭐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에 따라 가지고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된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우리나라 뭐 롯데 면세점에만 가셔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매우 많고 뭐 화장품을 비롯해 갖고 많이 소비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글로벌 면세점 매출 추이를 보면은 네.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면세점 시장이 지금 거의 뭐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한 2배에 못 미치는 면세점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속적으로 소득 수준이 상승을 하고 정부 정책에 맞춰서 소비가 증가를 함에 따라서 면세점 시장 규모가 우리나라 정도까지 올라온다고 가정을 한다면 네. 관련된 종목도 그 정도의 상승폭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일단 우리나라랑 좀 비교를 해서 종목을 안내를 드려야 이게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나를 그렇죠. 알 수가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해요. 뭐 중국 시장이 앞으로 미국을 제치고 뭐 세계 1위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지금 중국이 싸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은 네. 아무래도 정보가 없으시고 좀 관련된 정보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으로 다가오시지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던 호텔신라, 네. 호텔신라 한번 비교를 하면서 이 종목이 어느 정도 투자 매력이 있는지 한번 살펴를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준비됐나요? 네,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현재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3조 8천억 원, 그리고 중국 국제여행사 같은 경우는 6.1조 원 정도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고 네. 뭐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2014년 순이익을 비교하시면은 중국 국제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2,300억 원, 그리고 호텔신라 같은 경우 106억 이야. 원으로 네. 엄청나게 순이익이 차이가 나고 그리고 ROE 같은 경우에도 15.5, 호텔신라 12.4%로 ROE도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시가총액, 그러니까 이 기업의 크기를 좀 보셔야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와 중국의 2013년 기준 GDP는 약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규모보다 중국 경제가 약 10배 정도 차이가 네. 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치면 똑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약 10배 정도의 좀 시가총액 규모가 더 큰 게 밸류에이션적으로 어느 정도 간단히 뭐 비교를 한다면 한 네. 10배 정도의 규모를 갖춘다는 게 좀 밸류에이션적으로 합당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시가총액을 비교하면 호텔신라보다 약 2배가 안 됩니다.
세계 최대의 하이난 면세점을 갖고 있는 중국 국제 여행사가 네. 뭐 호텔 신라와 시가총액을 봤을 때 2배 정도밖에 크지 그러네요. 않다라는 점은 뭐 간단히 보시면은 앞으로 조금 더 크게 많이 성장할 여력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뭐 하이난 면세점부터 시작해서 중국 정부 정책이 조금씩 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성이 있다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2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어떤 전체적인 경제 규모를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8배 정도의 더 성장은 추가적으로 가능하겠다라는 뭐 너무 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굉장히 많은 상승 여력 그리고 발전 여력이 남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중국 국제 여행사 들어봤는데 또 한 가지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방금 안내드린 종목에 의해서 말씀드릴 종목은 중국의 뭐 현대모비스라고 보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화역 자동차 시스템이라는 종목인데, 제가 종목을 자꾸 한국 종목하고 비교해서 안내를 드릴 이유는 직접적으로 종목 설명만 들으면 다가오시지가 않기 때문에 맞아요. 네. 이 종목을 뭐 사야 되나 아니면 뭐 좋다고는 들었지만은 매력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많이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1위 하는 업체, 아까는 뭐 한국 면세점 1위 업체죠. 그리고 화역 자동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한국 자동차 부품 1위 업체인 현대모비스와 좀 비교해서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최대 종합 자동차 부품 업체입니다. 그리고 뭐 다 아시다시피 중국 최대 자동차 그룹이 상해 자동차 그룹이죠. 상해 자동차 그룹의 자회사로서 그 모회사의 프리미엄에 따른 어떤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것도 있고, 뭐 최근에 뭐 전기차 같은 신에너지 자동차 부분도 지속적으로 진출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도 글로벌 피해 업체 대비해서 저평가인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상해 자동차의 성장과 동반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자동차 판매량 추이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중국 1000명당 연간 자동차 판매 추이는 1000명당 약 한 15명 정도, 15대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관련된 사업들이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데, 뭐 이제 도로도 아직 안 깔려있던 게 좀 더 도로 깔리고 관련된 사업들이 점차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는 것 중에 도시화와 더불어 할 수 있는 게 신실크로드 개척인데요. 네, 맞아요. 그 말은 뭐 아시아와 유럽을 쭉 잇는 거대한 어떤 실크로드를 다시 구실토로 옛날 같은 영광을 얻기 위해 실크로드를 개혁을 하면서 뭐 도로 이런 관련 인프라도 늘어날 것이고, 뭐 그에 따라서 관련된 개인용 자동차부터 뭐 상업용 자동차, 자동차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화역 자동차 시스템의 성장성은 어느 정도 뒷받침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비교를 밸류에이션적으로 매력적인지를 살펴보려면은 한국 종목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이 종목이 어느 정도 뭐 메리트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현재 화역 자동차 시스템의 시가총액은 7조 정도고 현대모비스는 24조입니다. 중국 최대의 자동차 부품 업체의 시가총액이 한국 최대의 자동차 부품 업체 시가총액보다 약 3분의 1이 안 되죠. 그리고 뭐 화역 자동차 시스템은 모회사가 상해 자동차이기도 한 것이 현대모비스가 현대자동차 그룹에 속해 있는 것과 약간 비슷한 구조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시청자분들께서 매우 비교하시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은 3분의 1이지만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뭐 2분의 1 정도 수준인 거고, PR적인 ROE 측면으로 봤을 때도 화역 자동차 시스템이 현대모비스를 아웃퍼폼한다. 그리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조금씩 성장률이 조금씩 줄어들 수 있다는 뭐 의구심이 있는 반면에 화역 자동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상해 자동차 그리고 중국 시장 개방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실크로드 개척 이런 관련해서 계속적인 정책 모멘텀 그리고 경제 성장 모멘텀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종목에도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 뭐 투자를 좀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런 전략을 세워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혹시 지금 두 가지의 종목을 들어봤는데 중국 국제여행사, 화역 자동차 시스템 한 가지 종목 더 준비하셨나요? 어떻습니까? 전주에 조금 많이 올랐던 종목이기도 한데 상해 백연그룹이라는 업체를 또 추가적으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룹은 뭐 이름만 갖고는 뭐 하는 기업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 이 그룹은 우리나라로 비교한다면 롯데쇼핑이라고 비교할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뭐 백화점 및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중국 최대 유통회사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이외에도 부동산 개발이나 관련된 사업을 하지만 주요 매출액은 백화점 및 슈퍼마켓
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뭐 중국 전역에 한 7천여 개 정도 점포망을 갖고 있는 가장 큰 유통업체라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뭐 방금 전에 뭐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도시화에 따른 농촌 인구가 도시로 계속 유입이 되고 그에 따라서 그쵸. 아까 말씀드린 뭐 자동차 소비량이라던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소비가 늘어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성장성도 어느 정도 뒷받침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어요. 네. 근데 그거는 뭐 당연히 도시화에 따른 그런 뭐 성장하고 매출 성장, 뭐 고객들의 성장이 있었지만은 좀 이게 상해 디즈니랜드 관련된 업체이기도 합니다. 네. 예. 16년인가요? 개장이? 내년 초에 내년 초인가요? 예정이 네. 되어 있는데 상해 백연그룹의 대주주가 백연그룹입니다. 근데 백연그룹이 상하이 디즈니랜드 관련 지분을 일정 부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상해 디즈니랜드가 개발이 되면 그 안에도 당연히 쇼핑몰과 같은 업체들이 당연히 상주를 할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상해 백연그룹도 연관이 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소비재로서 어떤 메리트도 있고 관련된 어떤 이슈도 있기 때문에 최근 큰 폭의 주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네. 최근 큰 폭의 주가 상승률을 보여서 조금 뭐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업체랑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아직도 어느 정도 얼마 저평가가 되어 있는지 네. 보신다면은 매수를 조금 고려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롯데쇼핑이 약 9조 정도 되는데 네. 일단 상해 백연그룹은 3.5조 정도가 네. 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아까 단순히 뭐 GDP가 뭐 10배이기 때문에 무조건 모든 종목이 한 10배 정도 시가총액이 더 커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냥 규모를 본다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유통업체가 9조인데 네. 중국 전역에 7천여 개의 업체를 갖고 있는 상해 백연그룹이 3.5조다라는 건 일단은 단순히 봤을 때도 약간 좀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지 네, 그럴 않나라는 가능성이 것도 많네요. 있고 일단은 뭐 ROE적인 측면에서 봐도 롯데쇼핑 같은 4.8%의 ROE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네. 뭐 상해 백연그룹은 8.2%로 뭐 약 2배 조금 못 미치는 어떤 자기자본 비율 대비해서 수익률이 네. 높다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이런 추세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상하이 그 디즈니랜드가 이제 오픈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시아 최대 규모고 전 세계로 봤을 때는 3위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라고 볼 수가 있고 2016년 예상 방문객이 약 한 2,5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네. 인구의 반이 조금 넘는 정도의 수준의 인구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어떤 매출액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조금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업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종목과 함께 그 후광통을 통해서 투자를 해볼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들 몇 가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유한타증권 이충원 연구원과 함께 했고요. 중국 국제여행사, 상해 백연그룹, 그리고 화역 자동차 시스템까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열전 상하이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열전 상하이 시간 매주 월요일마다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큰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현장 플러스로 이어집니다.